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방송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험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보상 전문가 최정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보험 지킴이 김소연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허원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정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늙는 거, 노화와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제10회 경험생명표 발표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수명이 80.6세, 여자는 90.7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노화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좀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MC님은 혹시 노인성 질환, 노화에서 발생되는 그런 질병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이나 치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생각납니다. 네.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데요. 노인성 질환하면 대표적인 게 치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랄지 기타 백내장이랄지 이런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오늘은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이면서 기억력, 언어력, 계산력, 집중력, 어떤 복합 인지 기능이 힘들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을 저희를 치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치매가 노인성 질병인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치매 환자 수 추정 자료입니다. 2024년에 65세 이상 인구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 수는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6년에 66만 명이었던 치매 환자 수가 무려 8년 만에 60%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는 65세 인구 중 1명, 10명 중 1명이고 8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1명꼴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큰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 속에서 인물들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 브루스 윌리스, 김창옥 교수, 윤정희, 잔이윤, 무하마드 알리. 혹시 MC님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 속에서 사진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실 보여주신 이 모두 유명인들의 사진이잖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를 모두 경험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특히 얼마 전에 김창욱 교수님의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래기도 했습니다. 이 노인의 10명 중 1명이 발병이 된다는 치매인데요. 사실 보통 나이나 가족력에 좀 좌우가 되지만 이제는 나이, 성별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1위가 치매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노화로 생기는 치매에 대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치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면
자, 치매 준비는 딱 세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 치매 진단비. 두 번째, 치매 생활비. 세 번째, 간병인 보험입니다. 혹시 MC님은 보험 방송을 자주 진행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치매라는 질병은 사실 오랜 기간 투병을 하기 때문에 매월 받는 생활비도 또 중요하고 관리 난이도도 사실 높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간병인에 대한 어떤 비용도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준비와 중요성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보험 방송을 쭉 진행하시는 MC님답게 이제 준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역시 다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비는 CDR 1점인 경도 치매와 CDR 2점인 중등도 치매, CDR 3점인 중증 치매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이 진단비의 특성상 진단을 받게 되면은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CDR 1점 경도, CDR 2점 중등도, CDR 3점 중증 중에서는 반드시 CDR 1점인 경도 치매 진단비를 가장 많이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 검사를 하게 되면 CDR 1점인 경도 치매 진단을 받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약도 매우 개발이 잘 되어진 상황입니다. 경도 치매에서 중등도, 중증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받기 쉬운 CDR 1점인 경도 치매 진단비 준비를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매월 생활비 받는 플랜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다르게 평균 12년 이상 투병하는 질병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DR 1점 경도 진단비처럼 진단받고 소멸되는 일회성 담보보다는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매월 받아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비 담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약정된 보험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으면서 치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준비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MC님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좀 보험 방송을 저도 하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들어도 좀 헷갈리고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재가급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가급여라고 하는 거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 구입 이 6가지 항목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보험금을 매달 입금받는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급식 요양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고 사용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보험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앓더라도 비용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서 재가급여는 총 사용의 15%, 시설급여는 총 사용의 20%가 자기부담금인데요. 우리는 큰 금액 아닌 이 자기부담금을 준비하는 데 보험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나머지들은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안에 들어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C님 이제는 좀 한번 들으셨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
제가 급여는 집에서 보호를 받는 거, 시설 급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서 받게 되면은 매달 지급받는 정도. 이 정도만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간호를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우리의 자기 부담금은 이제 보험을 통해서 대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4년 3년 4월 19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간병시대연대에서 간병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간병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문한 거였는데요. 그중에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 중 1위로 뽑힌 게 바로 간병 비용 문제였습니다. 간병비는 2014년 8만 2천 원에서 2023년 12만 7천 원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간병인을 한 달 사용하게 되면 간병 비용만 무려 매월 380만 원 넘게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치매와 같이 노인성 질환과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간병비 비용은 정말 실로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이 내 주변에 내 가족들한테까지 비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보험으로 간병비 보험으로 충분히 미리 대비해 놓으신다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간병인 보험, 이 안에 간병인 지원 일당과 또 간병인 사용 일당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보험방송에서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헷갈립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장단점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들은 늘 다루는 상품이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님들 만나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대개 상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초이스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냐 못 보냐의 문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이번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어떤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즉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 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 보험사에 48시간 전에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줍니다. 즉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그러면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의 장점은 첫 번째, 내가 간병인을 고르거나 알아봐야 한다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간병비 사용료가 올라간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용 부담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모든 상품이 갱신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갱신형 상품이 10년짜리인데요. 즉 10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보험사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나의 맞춤으로 간병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에는 이 상품은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의 폭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인을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가입한 보험 간병인 일당이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간병인 사용이 10년 후에 했을 경우에 하루 사용료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 보험사에서 받고 5만 원은 내 개인 돈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 지원 일당, 내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걸 쓸 건지 내가 부를 건지 보험료의 간병인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건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간병인을 정리해드리면 비용의 인상에 대해 고민하지 않거나 또 하나 간병인 고르는 거 전혀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선택하시고요. 보험료 변동에 걱정이 없다. 또 나에게 맞는 간병인을 내가 알아서 쓰겠다. 이러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MC님, 이제는 간병인 사용 일당, 간병인 지원 일당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리됐습니다. 네. 사실 이 지원과 사용 이 두 글자가 달라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었는데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 차이점이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갱신이 되냐 비갱신이 되냐,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부분이 적용이 되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자의 상황이나 선호도, 어떤 여력에 맞게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뽑은 치매보험, 이제 딱 세 가지만 준비한다라고 하면 치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준비는 첫 번째, 치매 진단비, 두 번째, 치매 생활비, 세 번째,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준비할 수 있으면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 치매 진단비는 CDR 1점인 경도 치매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 생활비입니다. 한 번 받고 사라지는 진단비보다는 치매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가 오랜 기간 투병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준비를 권유드립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장기 치료를 위한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 폭탄을 받거나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간병비 보험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누구나 희망합니다. 유병장수가 아닌 무병장수 시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발생할 위험이라면 철저한 준비로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대비, 치매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두 번째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요, 이 반려동물 보험, 애견보험이라고 불리는 펫보험입니다. 사실 요즘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반려동물과 생활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펫보험 시장도 점점 확대가 되고 이 안에서 보험사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펫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김소연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반려동물 보험, 애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펫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펫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펫보험은 말 그대로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의료실비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펫보험은 어떤 보장을 하고 있으며 왜 가입을 해야 할까요? 펫보험은 인보험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반려동물의 치료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즉 캐시백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반려견주들의 니즈가 가장 높은 슬개골 탈로는 물론 피부와 구강질환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원, 통원, 의료비에 대하여 가입 시 50%형 보장, 70%형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을 한번 가게 되면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까지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동물의 개념보다 더 나아가
감정을 교류하는 동물로서 가족과 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 많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펫보험은 우연적이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큰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이 펫보험은 사람으로 따지면 의료 실비와 같은 보험이라는 게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반려인으로서 이 병원 한 번 가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근데 펫보험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보험이 바로 펫보험입니다. 펫보험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보험사에 출시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고객층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판매가 중지되었던 상품인데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반려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반려산업에 다시 재가를 기한 지 불과 몇 년 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미등록 시 과태료 처분이 강화가 되는 등 반려동물 등록률이 개선되며 의료기술의 수혜 진료 적용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영양 개선에 따른 평균 수명 상승, 정보 활성화 정책,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 보험시장의 환경은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펫보험은 사실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됐었지만 사실 한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판매가 중지되었다가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리 양육 인구도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펫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도 굉장히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가입률은 좀 어떨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반려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반려가구는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펫보험의 가입률은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 판매 건수와 대조를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판매를 재개하기 시작한 2018년 기준 펫보험의 판매 건수는 7,005건으로 굉장한 저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펫보험의 판매 건수는 7만 1,896건으로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펫보험의 가입률은 지난 5년간 무려 25.7배가 상승했습니다. 가입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전체 반려가구 기준 가입률은 0.9%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 시장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전체 기준에서 보면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하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반려가구는 현재 1,000만 시대를 넘어서 1,500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반려가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많은 반려가구가 존재하는 반면에 펫보험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험사에서 반려산업에 재개한 지 불과 몇 년째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려산업에 대한 빅데이터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반려산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반려산업에 대해 개선되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보험사에서도 반려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펫보험, 반려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체 반려가구 기준, 이 펫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다시 보험 판매를 재개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이 반려동물 펫보험에 대한 빅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이 펫보험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도 많아지고 또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펫보험 가입했을 때 장점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펫보험의 장점은 결국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고 보험의 관리 목적에 있어서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펫보험은 전국에 약 1,700여 개의 동물병원과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또는 동물병원 기준 약 60% 이상이 제휴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전국 각지의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을 하게 되면 진료 이후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아이디 카드만 제출하여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부분이 왕왕 계셨을 텐데요. 자동 청구 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70%의 기본 사항으로 청구 예시를 보게 되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약 2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었는데요. 70% 보장을 받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 약 140만 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펫보험의 장점으로는 우선 전국 동물병원과 60% 이상 제휴된 상태에서 자동 청구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실손보험과 같은 구조로 이 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명함이 있기는 마련이죠. 이 펫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유의나 혹은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펫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연간 한도와 보장하지 않는 손해, 면책 사항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강아지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질병들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반려견 사망 순위 통계에 따르면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신장질환입니다. 특히 위장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사망률이 높으며 어린 강아지들은 사고로 인한 외상, 전염병 등의 원인으로 또 나이가 많은 노견들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몸집이 큰 대형견 친구들은 근골격계 질환, 위장 관련 질환이 잘 걸리는 편이고 몸집이 작은 소형견 친구들은 내분비 기관 질환, 대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체 나이는 인간의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7살만 되어도 인간의 50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10살이 되면 강아지는 50대, 고양이는 60, 70대까지 노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 생활 패턴 등이 평소와 조금 다르게 확인이 되면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험 상품은 면책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펫보험에 관심을 가지실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항상 유의하시어 보험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려동물의 발병률 1, 2, 3위와 또 펫보험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면책사항들이 존재하고 또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좀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이 펫보험에 대한 총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려산업의 시장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끔 보험 상품들도 계속하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 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원영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연금보험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아보셔야겠죠. 연금보험은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를 납입해서 노후에 약정한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연금 구조의 각 층을 나누어 보면 1층은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2층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고
3층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금은 3층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1층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노후 산업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던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은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 당연하게 조성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금의 3층 구조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 안에서요,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고령화 때문이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 위험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빠른 은퇴 시기, 은퇴 이후 경제활동의 정체, 고연령자의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빈곤한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후 생활 자금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다라고 나타내는 의미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짧아지는 은퇴 시기로 경제 활동의 정체가 오면서 불안정한 노후 생활 자금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노인 빈곤율의 비율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동시에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계층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이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2050년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노인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좀 노후 대비가 가능한지와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노후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으로만 이렇게 좀 의존해서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월 평균 227만 원 평균 급여 소득자가 국민연금을 25년간 가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연금으로 대략 월 6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1인 기준 최소 생활비 표를 확인해 보시면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평균 120만 원, 2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평균 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랑만 비교를 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말 그대로 최소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로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내 노후 자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를 대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빈 부분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2층인 퇴직연금과 3층인 개인연금으로 좀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3층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1층 구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은 저희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가입하기 싫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땅을 밟았다라고 하면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보험을 떼는 직종, 뭐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신데 반대로 2층과 3층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프리랜서 직종은 퇴직금이 없어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퇴직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층 구조의 퇴직연금과 3층 구조의 개인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전에는 2층 연금에 해당됐던
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제도였냐라고 하면 퇴직금 제도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할 때 한 번에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제도로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요. 반대로 개정된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됨과 동시에 회사가 도산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로 나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운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근속 시 퇴직금의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서 퇴직금 운용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해지 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회사에 장기 근속하지 않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에 적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 요즘 MZ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힘드세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본인에게 맞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내 퇴직금은 내가 알아서 운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 인출 및 담보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운용 시 나오는 손실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IRP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통신장치 제도입니다. 퇴직 IRP의 경우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하여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내가 정해놓은 IRP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형과 DC형 그리고 IRP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금 구조 2층에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현재 개정이 된 상태이고 그 안에서 이제 DB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나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운용해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DC형은 확정급여형으로 IPR과 함께 나의 퇴직금은 내가 운용한다. 이렇게 좀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층 구조에 놓여 있는 개인연금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연금의 경우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보험, 연금보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죠. 근데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단일 상품으로 딱 한 상품만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 쉽게 말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하겠지만 장점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을 내가 뱉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하시면 한도가 올라가요. 기존의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올라가시기 때문에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연금보험과 비교해 보면 뭐 큰 차이로 두면 세액공제를 보는 상품, 세액공제를 보지 않는 상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연금수령 시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를 내셔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수령 시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둘 다 운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내가 세금을 뱉는 입장이다라고 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시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뭐 연말정산이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뭐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미리 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연금을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중 구조 안에 있는 개인연금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개인연금은 연금보험과 또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좀 가능하고요. 또 비과세 혜택을 위한 보험은 연금보험이다라고 좀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연금 구조에 대한 개요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연금보험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좀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팁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은 빠른 은퇴예요. 네. 그냥 은퇴가 아니라 노후를 준비를 해놓고 빠른 경제적 독립, 은퇴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그쵸.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뭐 은퇴 시기는 점점 짧아져서 요즘에는 빠르신 분들은 50세에도 은퇴, 경제적 활동이 멈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경제 활동은 또 나이가 들수록 계속 힘이 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금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상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치 기간을 늘리려고 하면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게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빠른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빠르게 무조건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특징이 20, 30대 분들은 솔직히 연금, 노후에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노후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연령에 다다랐을 때 이제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왕왕 계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이미 나이도 먹었고 이제 가입해봤자 거치 기간 5년, 10년밖에 거치 못할 것 같은데 난 그 시기 전에 연금 수령액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 앞으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계약자는 내가 가입을 하고요. 계약자는 뭐예요? 돈 내는 사람이에요. 네네. 돈은 내가 내고 피보험자를 자녀 혹은 뭐 저보다 좀 나이가 연령대가 어린 가족분들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시면 거치 기간이 내 기준이 아니라 피보험자 기준이죠. 굉장히 길게 거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데, 이후에 내가 계약자 이전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제가 연금보험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전문가님들도 좀 연금 준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허원영 전문가님도 잘 말씀 주셨고요. 연금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노후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90만 원의 비용이 있어야 65세 이상 1인 가정이 살 때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는 또 저희들은 보험 전문가니까 네.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확정 금리형 상품도 있고 또 투자 성향이 강한 상품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내가 월 300만 원을 준비하겠다라고 가정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한 103만 원 정도가 저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그 확정 금리 8%까지 주는 상품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에 얼마를 넣고 또 나머지는 좀 공격성, 좀 투자 성향이 강한 상품으로 또 나머지 절반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후연금을 생각한다고 해서 너무 길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내가 지금 노후년에 65세 이상 은퇴했을 때 얼마가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고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준비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내 상황이 어떤지 빨리 체크를 해봐야 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만나볼 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